네,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희 시사본부가 정치라든가 언론 이런 쪽 많이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특집으로 여러 가지 기획 보도들을 하면서 아동이라든가 노동자 문제, 장애인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분을 꼭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장애인 또 아동 문제 또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소송을 지원하고 계신 공익 변호사신데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힘을 모토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입니다만 주요 활동하시는 지역이 광주광역시시고 또 코로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다둥이로서 또 육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로 초대를 했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오늘 초대석 주인공인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년 전에 나는 엄마 변호사다. 젖먹이 아기를 안고 법정 출석했다 그래서 김예원 변호사가 상당히 화제가 됐던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이들 잘 크고 있죠? 그 아이들가. 네, 그 아이들 여전히 잘 크고 있고 잘 먹고 있습니다. 예. 다둥이 엄마시라면서요? 네, 아이가 3명이라 예. 또 방학 시즌이고 또 코로나로 집에만 있고 해서 예. 예, 아이들 먹이기 바쁩니다. 이제. 진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이들 육아 중에 가장 힘든 게 끼니 이거 가장 힘들어요. 이게 준비하는 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면 간식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과일도 또 챙겨줘야 되고 참 힘드실 것 같은데 당시 그 법정에 아기와 함께 갔을 때 얘기 좀 들어볼까 하는데 법조계도 상당히 선배라든가 이런 쪽 상당히 엄하잖아요. 그때 시선이 어땠었습니까? 일단 그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대안을 제가 찾았을 거고요. 예. 예를 들어 보조 양육자가 있다거나 그런 네.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예. 집에 한 50일밖에 된 아이를 혼자 두고 법정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저희 신랑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재판부에 들어가면 재판부에서 불쾌하거나 네. 당황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법원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네,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저는 저 혼자 조용히 갔다 오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네, 화제가 됐던 것 같고요. 네, 특별히 다른 사람 시선보다도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어떤 누군가도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싶었습니다, 그때. 네. 외신에서 국회의원이 아기를 데려간다거나 이거는 해외 토픽에서 우리가 많이 좀 접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제2, 제3의 그 김예원 변호사가 또 나왔어요. 그 이후에. 저한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은 계신데, 예, 그거 보고 용기를 내서 아이가 방학 중인데, 양해를 구하고 잠깐 방청석에 아이를 같이 앉히고, 변론을 하러 갔다는 엄마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오늘 김예원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먼저 지금 대표로 계신 장애인권법센터, 이건 어떤 곳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률사무소고요. 예, 변호사 사무실인데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해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면 저희가 수임료가 무료입니다. 무료. 그런데 무료라고 하니까 다들 여러 가지 전화를 주시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건은 전혀 하지 않고요. 장애가 있거나 아동이거나 아니면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한 아주 취약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도저히 변호사를 스스로 선임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건만 지원하는 좀 특이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임료를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데 수임료가 없으면 어떻게 회사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그 경비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요. 예. 또 제가 강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연구 같은 것도 하면서 제 활동비는 제가 벌어서 하고 있고, 변호사 사무실은 기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부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원래 변호사들 수임료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고 돈 많이 네. 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길 안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공익 변호사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제가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없어져서 저도 시각장애인 당사자예요. 그래서 계속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히 인권 감수성이 높은 학창 시절이나 이렇게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커왔는데, 네.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사건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이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제 뾰족뾰족한 그 성격이 마음이 아프니까 같이 이제 함께하게 됐고, 네. 그게 쌓이면서 오히려 이게 직업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는 그 법 서비스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좀 알았는데 그쪽에서 다 해결이 안 되나 봐요.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고, 아시다시피 칸막이 행정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할이 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여러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오는 사건보다는 발굴되는 사건, 본인이 스스로 목소리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 주변의 누군가에 의해서 발굴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혜원 변호사께서 직접 사건을 확인해보고 이런 거는 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찾아가세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먼저 당사자부터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그러면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특집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아동들이 정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로 내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김혜원 변호사가 상당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동인권 활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곳도 다 현장을 찾아가시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이런 곳에서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아동 사건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위로 제가 알게 돼서 지원을 하는데요. 네. 만날 때 되게 세심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좀 비아동의 경우에는 좀 만나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데, 특히 부모가 가해자인 아동의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체로 우리 사회의 언어가 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 통해서 만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그게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오롯이 섬처럼 혼자 있는데 거기를 이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거를 연구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아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고, 하지만 사회에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변호사 말고도 지금 인권 주제로 한 에세이라든가 책도 동화도 만드셨다고요? 네. 사실 제가 일하기 편하려고 만든 책이고요. 사건을 하다 보면 장마철에 막 쏟아지는 비처럼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쏟아져서 내가 되게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인식이 바뀌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사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누구라도 알기 쉽게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한 제가 지원했던 사건들과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하나는 아이들이 주인공인 동화입니다. 이상하지도 아프지도 않은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출간하신 책 가운데 보니까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해설서 이런 책이 있던데 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좀 잘 돼 있는지요? 법 자체는 미국의 ADA법, 그러니까 미국 장애인법이나 다른 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비해서 크게 부족함은 없는데요. 네. 이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그러니까 시행된 게 2008년이에요. 네. 2008년생이 올해로 따지면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꽤 나이가 들만큼 들은 법인데 예. 아직 좀 생소하죠. 이 법에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차별의 종류, 장애인 차별의 종류가 몇 개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런 권리 구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가 신고를 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대한 내용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아동학대 특히 이제 그 친부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국가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문제들 항상 지적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인이법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셨던 기사를 봤습니다. 이 문제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아동학대 처벌에만 집중되는 바람에 정작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네. 아동이 혼자서 냅둬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으면 저는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아동기의 교육과 발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동학대는 단순히 형사사법체계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이 같이 연결되는 좀 구조적인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안에서 학대 행위자만 그 쏙 빼내서 처벌에만 중점을 두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의 생존의 실질적인 위협이나 그리고 제대로 된 발달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방치 상태, 일종의 제도적 학대 상태에 다시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자꾸 얘기한 것이에요.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계속 좀 말씀 나눌게요. 8888님. 같이 손잡고 가시려는 깊은 마음이 멋지신 분입니다. 5756님. 정말 멋지고 훌륭한 변호사시네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자 금요초대석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놔둘 수 있어라고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고 화내고 일이 터질 때마다 분노가 막 올라가는데 정작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버려진 아이 아니면 이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뭐 장애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나 제가 지원하는 다른 영역의 피해자들은요. 네.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낼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통로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동의 경우에는 그게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애인의 보호자나 누군가가 아니면 장애인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 그럼 그중에도 자기 의사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신 장애인분들도 계신데 아동은 어쨌든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적인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쪽이 좀 더디고 힘든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 부모라든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러면 이후에 어디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동을 분리하는 제도, 뭐 즉각분리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정인이법과 연결되는 얘기죠. 그런데 분리가 필요한 아동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리를 해야 되는 아동도 있고 원하는 아동도 있어요. 네. 분리 자체는 우리 왜 그 일시 멈춤 버튼 아시죠? 네네. 그 일시 멈춤 버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네네. 그래서 저는 분리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뭐 몇 회 횟수만 차면 뭐 갑자기 분리를 해낸다거나 계속 봐왔던 집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갑자기 분리를 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작용,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높은데 그 부분의 위험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시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나쁜 사람,
정말 꼭 이거는 잡아야 되는 경우는 이런 법의 허술함 때문에 자기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다 빠져나가고 그러지 못하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떤 뒷배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절차에 놓여졌을 때 속수무책인 경우가 이게 이원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도는 그러면 안 되죠. 제도는 편만하고 일정하게 돼야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런 것들 좀 빈틈이 있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제대로 제도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정안이나 개선 방안들은 발표를 하는데 이게 또 한 단계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정작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확인이 안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나오겠군요. 네, 특히 일선에서 지금 그 선발이 돼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직접 가서 아동 만나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좀 이렇게 물품이라도 전달하고 이런 곳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선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쪽으로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는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고 정말 기간제 뭐 이런 되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 개선책은 필요하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정작 그걸 수행을 할 수 있는 현장의 직원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은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이게 채워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순서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를 최대한 내보려고는 하는데요. 더디게 바뀌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김혜원 변호사가 분들이 지적해 주고 나니까 그래도 좀 뭔가 변화 같은 것들은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거든요. 예, 앞으로 열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김혜원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도움을 좀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계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뭐 이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정도 이런 활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본 결과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잘 없고 오히려 그 주변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먼저 연계를 하셔서 그 기관들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막 인터넷을 찾아서 저를 찾아서 연락을 하실 정도의 분이시면 저 이외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과 전화가 있는데 여기에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너무 주저가 되시면 주변에 오히려 가까운 단체나 이런 뭐 하다못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곳과 같이 연대해서 활동하니까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500님 날개 없는 천사시네요. 건강 챙기세요. 7159님 위대한 사랑에 가슴 뭉클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분들이 또 함께 이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 혼자 일을 하는데 대체로 혼자서 진행하는 일은 잘 없고요. 다 프로젝트로 연결해서 저희 인권 활동하는 여러 변호사님들 계시거든요. 또 활동가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로 조직해서 더 필요한 일들은 더 크게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더 이상 하시는 일이 없어야 될 정도로 좀 우리 사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금요초대석 항상 끝날 때 노래 저희가 함께 듣거든요. 프레이어 신청해 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사가 이탈리아어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뭉클한 가사였는데 그 안에 안식처를 찾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아동인권 관련해서 활동하면서 이 말이 더 가슴 깊이 와닿았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디에 계시긴 하지만 그게 정말 안식처가 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노래를 같이 듣고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프레이어, 안드레아 보첼리, 또 셀린 디옹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곡 들으면서 장애인권법센터의 김혜연 변호사 함께한 금요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